2018년 7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 울산. 찌는 듯한 무더위가 도시 전체를 휘감고 있던 그날 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고급 아파트 단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그곳에서 한 여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건 시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신 곁을 지키고 있던 신고자의 정체, 그리고 마치 연극 무대처럼 지나치게 정돈된 현장의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평생 범죄를 쫓던 베테랑 수사관조차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진실. 과연 그 아파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밀실 뒤에 숨겨진 치밀한 트릭과 그 트릭을 깨부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던 늦은 밤, 울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 배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함보다는 묘한 차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가족이 의식을 잃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떨림이나 호흡 곤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고자는 중년 남성이었고 그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아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지구대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단순한 심정지나 돌연사 사건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고급 아파트라는 장소의 특성상 강력 사건보다는 자연사가 종종 발생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단순한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이 아닌 방 안쪽에 쓰러져 있는 중년 여성, 그리고 그 곁에 서서 경찰을 맞이하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출동한 경찰관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아야 했습니다. 그 남자는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울산 지역 경찰 조직에서 오랫동안 요직을 거치고 한때 수사 파트의 정점에 서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전직 경찰 간부, 편의상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경찰 제복을 벗은 지 꽤 되었지만 여전히 현직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닥에 싸늘하게 식어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감정에 휩쓸려 오열하거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도착한 후배 경찰들이 동선을 확보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 김 씨는 마치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뚜렷한 외상이나 다툼의 흔적은 즉각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도 깨진 유리 조각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강력 사건 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피해자의 저항 흔적, 범인이 남긴 족적, 어지러진 가구들이 뒤엉켜 비명 없는 아수라장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고요했고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막 끝낸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습니다. 현장 감식반 KCS과 강력계 형사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형사들은 직감, 소위 말하는 촉을 곤두세웠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눈에 비친 이 현장은 자연스러운 죽음보다는 만들어진 죽음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상대는 누구보다 수사 절차 잘 아는 전직 경찰 간부였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팀장은 우선 박 씨를 격리하고 현장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아파트는 고층이었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면 전문적인 장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은 파손된 흔적 없이 멀쩡했고 창틀에 먼지조차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낯선 이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면식범이거나 혹은 비밀번호를 알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1차 검안한 결과는 더욱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목 주변에 희미한 압박 흔적이 보였지만 격렬하게 저항할 때 생기는 손톱 자국이나 방어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동안 그녀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제압당했다는 뜻입니다. 혹은 아주 익숙한 누군가에게 등을 보이고 방심하고 있었거나 말입니다. 박 씨는 형사들에게 다가와 자신이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마치 조서를 읽어내려가듯 논리 정연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자는 줄 알았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 확인해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슬픔보다는 상황을 설명하려는 이성적인 톤이 더 강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박 씨는 수사팀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감식반이 어떤 시약을 꺼내는지 곁눈질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 가족의 시선이라기보다는 현장을 감독하는 수사관의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형사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이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했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모두 제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자신의 흔적 남기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이 어떤 증거를 찾을지 미리 알고 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의구심은 사라진 물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형사들은 귀중품이 보관된 서랍이나 금고가 털린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묘하게도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강도가 들었다면 을에 있어야 할 뒤져본 흔적이 전무했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생명만이 이 집에서 사라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현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장갑을 고쳐 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외부의 침입 흔적은 제로. 그렇다면 범인은 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다시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안에 있었던 것일까? 그때 감식반원이 조용히 팀장을 불렀습니다. 바닥을 가리키는 그의 손끝은 아주 미세한,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작은 자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닦아내려 했지만 미처 닦이지 않은 아주 작은 얼룩. 그것은 이 완벽해 보이는 무대 장치에 균열을 일으킬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이자 신고자인 박 씨는 수사팀에게 너무나 거대하고 까다로운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사들이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요즘 아파트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배회한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CCTV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는 수사의 방향을 능숙하게 외부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듯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범인은 아파트 밖에서 온 낯선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일까요?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거실. 형사들과 전직 경찰 간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패를 읽고 숨겨진 수를 찾아내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 그 서막이 막 올랐습니다. 이 치밀하게 연출된 현장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형사들은 이제 가장 까다로운 검증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알리바이의 검증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완벽해 보였던 그의 행적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울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KCSI 요원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밀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요원들이 집안 곳곳에 분말을 뿌리고 특수 조명을 비추며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미세한 조각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통의 강력사건 현장이라면 의뢰에 발견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짐은 당황해서 떨어뜨린 머리카락 혹은 신발 밑창에 묻어들어온 외부의 흙먼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를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거실은 그 기본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감식반 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현관 도어록, 거실의 장식장, 심지어 방문 손잡이에서도 낯선 이의 지문은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출된 것은 오로지 피해자인 아내와 신고자인 남편 박 씨의 생활 지문뿐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범인이 침입하거나 도주할 때 필연적으로 손을 짚었을 법한 특정 구역들이 마치 알코올 솜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낸 듯 지나치게 깨끗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뒷수습을 염두에 둔 계획적인 행동이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아파트 단지의 CCTV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울산에서도 손꼽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입주민 전용 출입구가 아니면 외부인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로비,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주차장 등 사각지대 없는 수십 대의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사건 추정 시각을 전후해 이동으로 들어온 낯선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달원, 택배기사, 방문객 모두 확인되었으나 해당 호수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밀실 아닌 밀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영에 수렴한다는 것은 수사의 화살표가 결국 내부를 향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형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박 씨에게로 모아졌습니다. 박 씨는 형사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기류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테랑이었으니까요. 형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행적을 묻기도 전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하루 일과를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방어적이라기보다는 협조적이었고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자규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고 사시경에는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 후에는 지인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식당에 갔고 들어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샀습니다. 박 씨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찍혀있는 시간은 밤 9시 30분. 아내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기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의 입출입 기록, 식당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지문까지 그가 제시한 알리바이라 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강철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수사팀장은 박 씨가 제시한 타임라인을 수첩에 적어 내려가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 용의 선상에 오른 남편들은 당황하여 기억을 더듬거나 횡설수설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을 착각하기도 하고 사소한 동선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선을 분 단위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입증할 물증을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검증받아야 할 숙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하군요. 팀장이 툭 던진 말에 박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직업병입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요. 형사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CCTV는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 유일한 내부인인 남편은 범행 시각에 외부에서 확실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영원한 잠에 들게 된 것일까요? 범인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벽한 알리바이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형사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의 깨끗함에 주목했습니다. 박 씨가 집을 비웠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 동안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누군가 들어와서 일을 저지르고 나갔다면 왜 CCTV에는 찍히지 않았는가? 만약 범인이 CCTV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동했다면, 이때 현장을 살피던 막내 형사가 팀장에게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집 안에 있을 때 휴대전화는 손 닿는 곳에 두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실 테이블, 침대, 주방 그 어디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없었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일까요? 금품은 그대로 둔 채 고작 휴대전화만 가져갔다는 것은 그 안에 범인에게 불리한, 혹은 범인이 반드시 감춰야만 했던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뜻일 겁니다. 박 씨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팀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박 씨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는 대신 그가 제출한 알리바이의 사이사이를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가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편의점에 들르는 그 행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동시간, 바로 그 틈새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수사팀은 박 씨가 타고 다닌 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순순히 차 키를 내주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과연 그 차 안에는 형사들이 원하는 진실의 조각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그마저도 이미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일까요? 이제 수사는 데이터와의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인간의 기억은 조작될 수 있어도 기계가 기록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에피소드, 형사들은 박 씨의 완벽한 스케줄표에 숨겨진 치명적인 공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15분의 오차, 그것이 가리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며 형사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수사팀은 박 씨의 은색 세단 앞에 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자동차가 어쩌면 그날 밤의 진실을 유일하게 목격한 철의 주민일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후배 형사들이 자신의 차를 뒤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무고함을 확신하는 사람의 당당함처럼 보였지만 베테랑 팀장의 눈에는 계산된 여유로 비쳤습니다. 형사 한 명이 조수석 문을 열고 능숙하게 룸미러 뒤편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손을 뻗었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고 손톱만한 마이크로 SD카드를 조심스럽게 추출했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는 주행 중 영상뿐만 아니라 주차 중 충격 감지, 소리 녹음까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만약 박 씨의 주장대로 그가 알리바이 장소들을 순회했다면 이 작은 칩 안에는
그의 이동 경로는 물론 차 안에서의 대화나 혼잣말, 혹은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누군가와의 통화 내용까지 담겨 있어야 했습니다. 현장에 대기 중이던 디지털 포렌식 요원이 노트북을 열고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로딩바가 돌아가는 그 짧은 몇 초간, 주차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요원의 입에서 허탈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팀장님, 데이터가 없습니다. 팀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없다니. 파일이 삭제된 거야? 아니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해당 날짜, 특히 사건 추정 시각을 전후한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기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포맷을 한 건지 현재로서는 이 시간대만 텅 비어 있습니다. 형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씨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말입니까? 얼마 전부터 기계가 오락가락하더군요. 교체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필 오늘 같은 날 먹통이었나 봅니다. 참 공교롭네요. 공교롭다. 박 씨는 그 단어를 아주 가볍게 뱉었지만 수사팀에게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우연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용의자의 가장 확실한 알리바이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가 우연히 고장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평생을 수사 현장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아온 전직 경찰 간부의 차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인위적인 증거인멸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블랙박스라는 1차 관문이 막히자 수사팀은 즉시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방범 및 교통 관제 시스템, 즉 도시의 눈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개인 소유의 블랙박스는 조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수천 대의 공공 CCTV까지 모두 피하거나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교통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박 씨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 시스템 ABNI에 스테이크는 놓겠습니다. 곧이어 박 씨가 다녀왔다고 주장한 헬스장, 사우나, 식당, 편의점을 잇는 동선상의 모든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모니터룸에 틀어박혀 박 씨의 차량이 찍힌 프레임을 초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은 박 씨가 제시한 완벽한 알리바이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습니다. 팀장님, 여기를 보십시오. 헬스장에서 나와서 사우나로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모니터 속 지도 위에는 박 씨의 차량 이동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사우나까지는 차로 통상 1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신호대기나 교통체증을 감안하더라도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헬스장 주차장을 빠져나온 시각은 오후 4시 10분입니다. 그런데 사우나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건 4시 55분입니다. 보이십니까? 45분. 15분이면 갈 거리를 45분이나 걸려서 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약 30분의 짐발한 시간이 발생합니다. 형사들은 즉시 해당 구간의 도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대에는 사고도, 시위도, 공사도 없었습니다. 도로는 뻥 뚫려 있었습니다. 30분. 사람 하나를 정리하고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인가? 팀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30분. 그 시간이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평소와 다른 샛길로 빠져 집 근처에 잠시 들렀다 올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진술 조서에는 이 30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동했다 라고만 적었습니다. 이 침묵의 30분이야말로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진실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형사들은 박 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조회 결과 CDR을 분석하던 중 또 다른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인에게 휴대전화는 신체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사업구상을 하거나 지인들과 활발히 교류하던 박 씨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차량으로 이동하던 그 증발한 30분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대에 그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겨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어서 꺼진 걸까요? 막내 형사의 질문에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원이 꺼지기 직전 배터리 잔량 로그를 보면 40%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 방전이 아닙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 껐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헬스장과 사우나라는 확실한 체크포인트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지점 사이 CCTV가 드문 구간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유령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끄고 휴대전화를 끄고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신호를 차단한 채 그는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곳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형사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헬스장과 사우나 그리고 박 씨의 아파트 위치를 삼각형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사라진 도로에서 아파트 뒷길로 진입하는 샛길은 차로 불과 5분 거리였습니다. 그 30분은 아파트에 몰래 들러 범행을 저지르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와 사우나로 향하기에 아슬아슬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심증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비니까 네가 범인이다 라는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잠시 차를 세우고 쉬었다 거나 생각할 게 있어서 드라이브를 했다 라고 둘러대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가 그 30분 동안 실제로 집에 들어갔다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감식반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의 집안, 욕실 배수구 깊숙한 곳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범인이 아무리 꼼꼼하게 현장을 청소했더라도 과학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수사팀은 이제 박 씨를 단순 참고인이 아닌 유력한 용의자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입니다. 박 씨를 소환해 이 30분의 공백을 들이밀고 그의 표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과연 박 씨는 이 논리적인 모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욕실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은 사건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다음 에피소드. 베테랑 형사와 전직 경찰 간부의 숨막히는 취조실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루미놀 반응이 밝혀낸 푸른빛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건은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울산지방경찰청 3층 형사과 구석에 위치한 제1 진술로커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그 좁은 방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쬐는 그곳에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이 사건을 지휘하는 베테랑 강력팀장, 다른 한 명은 한때 그 팀장의 상사였던 그리고 지금은 아내를 잃은 남편이자 유력한 용의자인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체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석한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를 임의동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성이 없기에 그는 언제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 속의 커피향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의 여유라기보다는 이 공간이 주는 압박감 따위는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김 팀장, 커피 맛이 예전만 못해. 원두 바꿨나? 박 씨가 툭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아내가 죽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상적이고 오만한 발언이었습니다. 팀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곳의 규칙을 너보다 잘 알고 있고 여전히 너보다 위에 있다는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기싸움이었습니다. 팀장은 감정을 억누르며 노트북 화면을 돌려 박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헬스장에서 사우나로 이동하는 경로,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한 30분의 공백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아니 박 선생님, 이 30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통화 기록도 없고 CCTV에도 잡히지 않는 이 유령 같은 시간 말입니다. 박 씨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김 팀장, 수사를 참 빡빡하게 하네. 운동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나? 갓길에 차 세우고 잠깐 눈 좀 붙였어. 졸음운전할 순 없잖아. 그게 죄가 되나? 그렇다면 블랙박스는 왜 하필 그 시간에만 꺼져 있었습니까? 기계가 낡아서 그렇다니까. 자꾸 우연을 필연으로 엮으려고 하지 마.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내 차가 집으로 들어가는 CCTV가 있나? 아니면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본 목격자가 있어. 박 씨의 논리는 견고했습니다. 심증은 차고 넘치지만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을 그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수사 방향을 훈수두기까지 했습니다. 내 알리바이 캘 시간에 피해자 주변 인물 계좌 추적이나 더해. 원한 관계나 채무 관계, 그런 게 기본 아닌가? 요즘 후배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취조실 안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형사들과 과학수사대 KCSI 정예 요원들은 박 씨가 비운 틈을 타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인 아파트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감식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특수 시약이 든 스프레이와 자외선 조명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가설은 명확했습니다. 범행 현장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 오히려 증거다. 만약 박 씨가 범인이라면 그는 전직 경찰의 지식을 총동원해 현장을 청소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물걸레질이 아니라 표백제나 강력한 세정제를 사용해 혈흔이나 체액 같은 생물학적 증거를 화학적으로 분해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세계에는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아무리 씻어내고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수사대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차단막 설치 완료. 조명 소등합니다. 대낮이었지만 암막 커튼으로 가려진 아파트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감식반원은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욕실과 거실 바닥, 그리고 문 손잡이를 향해 준비해온 시약을 미세하게 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약의 이름은 루미놀. 루미놀은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극미량의 혈흔과 반응하여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형광빛을 내는 화학물질입니다. 범인이 아무리 세제로 박박 닦아냈다 하더라도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성분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루미놀은 그 남겨진 아주 작은 철분 성분과 반응하여 범죄의 흔적을 유령처럼 되살려냅니다. 반은 봅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기다리던 감식반원들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욕실 바닥 타일 틈새에서 파르라니 빛나는 청백색 불빛이 하나둘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혹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눈물처럼 점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불빛은 욕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지방을 넘어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방 문 손잡이 안쪽 깊숙한 곳에서도 선명한 푸른빛이 발광했습니다. 누군가 피 묻은 손을 씻고 물기를 닦은 뒤 문을 열고 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빙고! 현장에 있던 형사는 즉시 이 장면을 고해상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푸르게 빛나는 그 증거는 박 씨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던 완벽한 청소가 실패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웠을 뿐
화학적 반응까지는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경찰서 취조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던 중 팀장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전송된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팀장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푸른색의 궤적. 그것을 확인한 팀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팀장은 화면을 끄지 않고 테이블 위에 엎어놓으며 박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현직에 계실 때 루미놀 반응 자주 보셨죠? 박 씨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루미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가 유지하던 여유로운 리듬이 미세하게 깨졌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방금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댁 욕실과 문 손잡이에서 아주 아름다운 푸른 꽃이 피었다고 하더군요.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데 락스로 닦아도 헤모글로빈은 살아남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 씨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컵을 쥐고 있던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컵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아내가 쿠피를 자주 쏟았어. 생리 흐를 수도 있고 생활하다 보면 피가 묻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범죄 취급을 하나? 그는 즉각적으로 반박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혈흔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살인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하지만 팀장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핏자국들이 세정제로 일부러 지우려 한 흔적 위에서만 발견될까요?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저항 흔적은 없었지만 범인의 몸에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입고 계신 그 옷 말고 오늘 낮에 입으셨던 옷, 그리고 신발 어디 있습니까? 박 씨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쳐놓은 덫안으로 깊숙이 걸어들어왔음에 루미놀 반응은 단순한 혈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이자 그가 숨기려 했던 30분의 비밀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거물 자신의 손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옷과 신발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어렵듯 흉기와 피 묻은 옷이 없는 사건은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군. 소설은 법원에서 쓰시게. 박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미 동행은 여기까지지. 더 잡고 싶으면 정식으로 영장 가져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아니야, 완벽하게 처리했어. 과연 그럴까요? 현대 과학 수사는 범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합니다. 그가 지워버렸다고 믿는 데이터, 그리고 그가 어딘가에 버렸을 결정적 물증들이 사이버 수사대의 모니터 위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디지털 포렌식이 찾아낸 지옥의 검색어들과 클라우드에 남겨진 치명적인 실수들이 공개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인을 옥죄어오는 디지털 증거의 향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 씨가 취조실을 박차고 나간 뒤 수사팀은 일시적인 교착 상태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의심스러운 정황과 루미놀 반응 그랜등이라는 간접 증거뿐. 법정에서 그를 확실하게 올감해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여전히 부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물리적 흔적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수사는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인이 간과한 또 다른 세상, 바로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분석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는 소음 속에서 포렌식 요원들은 박 씨와 피해자 김 씨의 스마트폰, 그리고 집안에서 압수한 태블릿 PC의 뇌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용이 주도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의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안티포렌식 어플리케이션까지 구동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제는 데이터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일 뿐, 그 깊은 심연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수사팀은 메모리 칩의 가장 밑바닥, 비할당 영역, 샅샅이 뒤져 조각난 데이터 파편들을 하나하나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사투 끝에 모니터 화면 위로 충격적인 텍스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완벽했던 부부의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당신 빚 갚아줄 생각 없어. 내 명의로 된 건물에 손대면 가만 안 있어. 변호사 만났어. 정리하자. 복구된 피해자 김 씨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박 씨가 주장했던 화목한 부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도 이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퇴직 후 주식 투자와 사업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박 씨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상태였습니다. 평생 경찰 간부로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온 그에게 아내의 이혼 통보와 경제적 지원 중단은 곧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돈,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이 두 가지는 역사상 수많은 비극을 잉태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기폭제입니다. 하지만 동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죽이고 싶었다는 마음과 실제로 죽였다는 행위 사이에는 큰 강이 흐릅니다. 수사팀은 그 강을 건너게 해줄 증거, 즉 계획성을 입증할 단서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살인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박 씨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태블릿 PC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은 철저히 관리했지만 공용으로 쓰던 이 기기에는 로그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포렌식 실사 흔적 안 남는 법, 경동맥 압박 시간, 루미놀 반응 지우기. 대너바 검색 시점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어떻게 보낼지를 연구했고 어떻게 하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지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루미놀 반응 지우기라는 검색어는 그가 현장을 락스로 청소한 행위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듯 지식을 준비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가 범인의 머릿속을 보여주었다면 또 다른 증거는 범행 시각을 특정해 주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한번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20분에서 40분 사이 쿵하는 소리나 비명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박 씨의 사라진 30분에 해당하는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바로 아래층에 사는 예민한 수험생이 뜻밖의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아, 기억나요. 그 시간쯤에 위층에서 뭔가 묵직한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쿵 하고요. 보통 걷는 소리나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와는 달랐어요. 마치 쌀가마니 같은 걸 바닥에 던지는 느낌? 너무 커서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비명 소리는 없었나요? 네, 그게 이상했어요. 보통 물건이 떨어지면 악 하거나 욕이라도 들리는데 그 쿵 소리 이후에는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빴죠. 형사들은 전율했습니다. 그 쿵 소리. 그것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질 때 난 소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박 씨가 헬스장을 나와 사우나로 가기 위해 증발했던 그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제압당했다는 부검 소견과도 맞아떨어지는 진술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칠판에 붙어있는 박 씨의 사진을 노려보며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퍼즐의 90%가 맞춰졌습니다. 1. 거짓된 알리바이와 사라진 30분. 2. 루미놀이 말해주는 현장의 혈흔과 청소 흔적. 스모킹 3. 경제적 압박과 이혼 위기라는 강력한 동기. 4. 범행 방법을 연구한 치밀한 인터넷 검색 기록. 5. 범행 추정 시각에 들린 결정적인 소음. 이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 박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비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소설 쓰지 말라며 비웃었던 그것, 바로 직접적인 물증, 피해자의 DNA가 묻은 범행 도구와 박 씨가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증거물들을 어디에 숨기거나 버렸는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재판은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현직 시절 증거가 부족해 풀려나는 범죄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체 없는 살인만큼이나 흉기 없는 살인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지금 어딘가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절대 못 찾아 라고 속삭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가 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꺼지지 않았던 기계. 그리고 그 기계가 마지막으로 송신한 희미한 신호. 형사들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박 씨의 차가 잠시 멈췄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3의 장소. 그곳을 향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묻혔을지 강물에 던져졌을지 모를 진실의 조각을 찾기 위해 과연 형사들은 박 씨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는 그 쓰레기 봉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 흙더미 속에서 발견된 결정적인 증거가 박 씨의 오만함을 산산조각내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이 끈질긴 추적의 끝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 됩니다. 수사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고 그가 선임한 변호인단은 경찰의 강압 수사를 문제 삼으며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밝혀낸 검색 기록과 정황들은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재판장 앞에서 판사가 피고인이 유죄임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판결 망치를 두드리게 하기에는 2%가 부족했습니다. 그 2%는 바로 박 씨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와 범행 도구, 즉 직접 증거였습니다. 형사들은 박 씨의 차량이 사라진 30분 동안 머물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그가 헬스장에서 나와 사우나로 이동하던 경로, 그 중에서도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 프로파일러와 지리적 분석팀, 범인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구역, 혹은 평소 익숙한 경로상의 사각지대를 선택했을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지도 위에 붉은 원이 그려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 야산과 인접한 한적한 이면도로였습니다. 이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거의 없고 밤에는 가로등조차 드문 곳이었습니다. 박 씨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은 삭제되었지만 인근 공장의 개인용 CCTV 한 귀퉁이에 그의 은색 세단이 숲길로 들어갔다가 약 7분 뒤에 다시 나오는 흐릿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7분. 물건을 버리고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기동대 2개 중대가 해당 야산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찌는 듯한 7월의 폭염 속에서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긴 막대를 들고 풀숲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산 어딘가에 억울하게 눈을 감은 피해자의 마지막을 증언해줄 물건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꼬박 하루가 지난 시점,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발견! 팀장님, 여기 뭐가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약간 떨어진 비탈길 아래 무성하게 자란 숲풀 사이에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던진 듯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진 틈으로 내용물이 살짝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현장 보존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감식반원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낯익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을 때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티셔츠, 바지, 그리고 운동화. 박 씨가 오래돼서 버렸다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옷과 함께 들어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끈 형태의 도구, 그리고 다량의 고무장갑과 물티슈, 빈 락스통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현장의 모든 흔적을 이 봉투 안에 쓸어 담아버린 것입니다. 국가수 NFS의 친밀 감정 결과는 수사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포였습니다. 피의자 박 씨의 의류에서 피해자의 타액과 미세한 피부 조직 DNA 검출, 고무장갑 내부에서 피의자 박 씨의 땀 성분 검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스모킹건이었습니다. 박 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는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과학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아내를 보내버리기 위해 장갑을 끼고 도구를 사용했으며 그 후 치밀하게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수사팀장은 이 결과 보고서를 손에 쥐고 드디어 사건의 전체 그림 머릿속에서 완성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박 씨는 운동을 마친 후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거실에 있던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화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아내를 뒤에서 급습했습니다. 피해자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믿었던 남편의 손에 의해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쓰러진 뒤 박 씨의 진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범죄 현장 청소부처럼 침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고무장갑을 끼고 락스를 희석한 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내의 몸에 남았을지 모를 자신의 지문을 지우기 위해 시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과 범행 도구를 챙겨 들고 유유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차에 탄 그는 블랙박스를 끄고 야산의 증거를 유기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우나로 향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태연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계산된 차갑고 잔혹한 기획살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사팀장은 증거물 봉투 사진과 DNA 분석 결과지를 챙겨 들고 다시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소설 쓰지 말라며 비웃던 박 씨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팀장이 들어서자 박 씨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손에 들린 서리봉투를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형사의 감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팀장은 긴 말 대신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숲풀 속에 처박혀 있던 검은 비닐봉지 사진이었습니다. 박 씨의 시선이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비밀이 대낮의 태양 아래 낱낱이 까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에서 나온 DNA가 누구 것인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리 싸움도 기싸움도 무의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범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뿐이었습니다. 과연 박 씨는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까요? 아니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가면을 벗게 될까요? 다음 에피소드, 드디어 무너져 내리는 용의자의 심리,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름 끼치는 자백의 순간이 공개됩니다. 한때 경찰 제복을 입었던 그가 왜 괴물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취조실 테이블 위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의 기싸움과는 질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패가 까발려진 도박판의 끝자락에서 패배자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직전에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내온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와 야산에서 수거한 증거물 사진들을 박 씨의 눈앞에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장갑 안쪽에서 검출된 땀, 그리고 셔츠 소매에 묻은 피해자의 타액. 이 DNA가 가리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뿐입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무게감은 박 씨의 심장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비닐봉지, 구겨진 자신의 옷, 그리고 범행 도구들. 그것들은 그가 그토록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고작 그 7분의 시간을 아끼려다 선택한 야산의 수풀더미 속에서 무너져 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오만함의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기술자의 탄식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팀장. 오랜 침묵을 깨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자네, 많이 컸군. 그 쓰레기 봉투를 찾아낼 줄은 몰랐어. 내비게이션 기록은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CCTV 사각지대까지 계산해서 동선을 짰는데 어디서 꼬리가 밟힌 거지? 그것은 사실상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대신 자신의 범죄 설계도 어디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둑 복기를 하듯 수사 과정을 분석하려는 그의 태도에 지켜보던 형사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팀장은 대답 대신 녹화 버튼을 확인하고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생을 경찰로 사셨던 분이 어떻게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나에게는 목을 조여오는 족쇄이기도 했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퇴직 후 이어진 사업 실패와 도박빚, 그로 인해 경제권을 쥔 아내에게 당해온 무시와 모욕. 그는 아내를 반려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채권자이자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더군. 이혼? 내 명예가 있지. 늙어서 이혼남 딱지 붙이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리셋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그가 말한 리셋은 살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건 보고서를 브리핑하듯 시간 순서대로 덤덤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 나는 뒤로 다가가서 준비한 줄을 꺼냈지. 망설임은 없었어. 그냥 스위치를 끄듯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 그는 죽였다는 표현 대신 끝냈다, 정리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숨이 멎는 걸 확인하고 시계를 봤어. 예상보다 2분 정도 지체됐더더군. 바로 욕실로 가서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지. 자네들이 루미놀 뿌릴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락스 비율을 높여서 닦았어. 그런데 문손잡이는... 그래, 그건 내 실수였네. 급하게 나가느라 안쪽까지는 신경을 못 썼어.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완성도가 떨어진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범죄 은폐에 사용했고 결국 후배 형사들이 그 노하우를 역이용해 자신을 잡았다는 사실에 묘한 패배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방식대로 나를 잡았으니 칭찬이라도 해줘야 하나. 그의 비틀린 농담에 취조실 안에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형사였던 그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제복 속에 감춰져 있던 괴물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실패한 완전 범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팀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분에게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까? 박 씨는 잠시 청장을 응시하다가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긴 하네.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 되돌릴 순 없잖아. 이제 변호사를 불러주게. 재판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는 끝까지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도 법의 심판 앞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계산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입력된 값에 따라 움직이는 고장난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수사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형사가 아니라 그저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질 나쁜. 박 씨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취조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한때 정의를 소호한다고 믿었던 손목에 이제는 그 정의가 내리는 구속의 쇠사슬이 감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알리바이도, 치밀하게 계산된 현장 조작도 결국 끈질긴 수사와 과학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과연 정의는 이 비정한 전직 경찰관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었을까요? 다음 마지막 에피소드.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사건의 충격적인 판결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씁쓸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확인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8년에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겨울이 찾아왔을 무렵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일찌감치 만석이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전직 경찰 간부의 아내 살해 사건. 그 비극적인 드라마의 마지막 정을 목격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석에 선 박 씨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위풍당당한 경찰 간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대신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의 어깨는 조금 굽어 있었지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감정의 동요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이 그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은폐 시도를 하나하나 나열할 때조차 그는 마치 남의 사건을 방청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논고는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은 평생을 범죄와 싸워온 경찰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법의 엄중함을 잘 알고 생명의 존귀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감추고 허울뿐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치밀함은 그가 이 사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획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함께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순간에도 변호인과 짧은 귓속말을 주고받을 뿐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반성의 제스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박 씨의 과거 공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며 수많은 범죄자를 검거해 사회 정의에 이바지했다는 점, 그리고 우발적인 다툼 끝에 벌어진 비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인터넷 검색 기록, 완전 범죄, 누미놀 지우기 앞에서 이러한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재판장의 목소리만이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해를 선택했다.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 또한 지극히 불량하다. 전직 경찰관으로서 수사 기법을 악용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기관의 혼선을 주려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박 씨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에 몰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그 죄를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주문. 피고인 박 씨에게 징역 2X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박 씨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참여나 후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빗나간 것에 대한 낭패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지위라는 갑옷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피해자인 아내에게 사죄의 말을 남기지 않은 채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씁쓸하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을 집행하던 자가 법을 어길 때 그 타락의 깊이는 일반 범죄자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 했지만 그가 누른 버튼은 리셋이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자신의 빚과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그 대가로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우려 했던 혈흔은 루미놀의 푸른빛으로 되살아났고 그가 버렸던 옷가지는 흙더미 속에서 발견되어 그를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기계적 오류라고 믿었던 사라진 30분의 시간은 진실을 밝히려는 후배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 끝에 명백한 유죄의 증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울산의 고급 아파트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곳에 살았던 한 부부의 비극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피해자 김 씨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며 그 어떤 권력이나 지식으로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울산 전직 경찰 간부 아내 살인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에서 맞이한 비극적인 결말,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욕망과 배신.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나 단순 돌연사로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때로는 늦게 오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숨겨진 사건의 이면을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가는 진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미스터리하고 더 소름 돋는 사건 파일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